장례식장 뒤편 쾌쾌한 창고 안은 언제나 습기와 먼지로 가득했답니다. 한낮에도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아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고 곰팡이 냄새와 묵은 나무 냄새가 뒤섞여 제 코를 찔렀지요. 저는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놈의 창고를 정리하느라 허리가 휘는 줄 알았답니다. 젊어서부터 평생을 악착같이 벌어 제 가게를 지켜왔건만 이제는 늙은 몸을 이끌고 이런 자비리나 하고 있자 니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더군요. 낡은 상자들을 이리저리 옮기다 보니 이제 손에 쥐어지는 건 빛바랜 서류 뭉치였습니다. 한때는 빼곡히 글씨가 채워져 있었을 종이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채 누렇게 변해 있었지요. 손때 묻은 종이더미 속에서 툭 하고 떨어진 건누가 봐도 주문서인 양식이었답니다. 흐릿한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지만 제대로 알아보기가 힘들었죠. 에이 또 이런 쓰레기를 흘려놨구먼. 077 맡기는. 저는 그 종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구겨 던져버렸답니다. 이 장례식장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이런저런 자빌이 많았고 사람들도 오고 가는 통에 서류 한두 장쯤 잃어버리는 일은 흔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쾌감이 자리하고 있었답니다. 이 장례식장을 관리하는 그 사람박 이사라는 자 때문이었지요. 몇 년 전부터 이 장례식장에 발을 들인 그는 영 탐탁지 않았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음흉한지 모르는 사람이었지요. 저는 예전부터 그의 행동거지를 보며 영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답니다. 아마도 이 낡은 주문서도 그 사람이 대충 처리하다가 흘린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제 고집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법이었으니까요. 잊으려 해도 자꾸만 마음속에 박이사의 얼굴이 떠올라 괜한 짜증만 치밀어 올랐답니다. 눅눅한 창고 공기가 제 속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지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또 텁텁한 입맛과 함께 그 낡은 주문서가 자꾸만 아른거렸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그저 저의 예민하고 고집센 성격 탓이라고만 생각했었지요. 제 가게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제사 음식과 상차림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답니다. 젊을 적부터 맨손으로 시작해 이 자리까지 키워낸 가게였지요. 밤늦은 시간까지 저는 홀로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단지 앞에 서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뜨거운 불 앞에서 고된 노동을 이어가야만 했지요. 허리는 굽어지고 손마디는 굵어져 있었지만 손에서 칼을 놓을 수는 없었답니다. 당장 내일 장례식에 나갈 음식 준비를 마쳐야 했거든요. 기름때 낀 주방벽과 지글거리는 가스레인지 불꽃만이 제 유일한 벗이었지요. 요즘 들어 부쩍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관절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듯 했지요. 젊을 때는 밤샘 작업도 거뜬히 해냈는데 이제는 한두 시간만 서 있어도 온몸이 녹초가 되는 기분이었답니다. 불빛 아래 길게 드리워진 제 그림자를 보며 저는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최근에는 장례식 건수도 줄어들어 가게 운영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장례식장의 박이사라는 자가 제 속을 아주 썩이고 있었죠. 박이사는 제게 장례식 상차림을 맡겨놓고는 늘 결제가 늦어지거나 아예 돈을 주지 않는 일이 허다했답니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지요. 밤늦게까지 일하며 쌓인 피로의 박이사 때문에 생긴 짜증이 더해져 저는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었답니다. 칼질을 하던 손길이 거칠어졌고도마 위에 놓인 재료들은 마치 박이사의 얼굴처럼 보였답니다.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답니다. 이러다 가게 문 닫는 건 아닌가 몰라. 이놈의 세상은 왜 이렇게 나 같은 늙은이만 힘들게 하는지. 제 팔꿈치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어 고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 있었답니다. 허리 통증은 만성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밤마다 진통제를 삼켜야 겨우 잠이 들 수 있었지요. 낡은 라디오에서는 흘러간 옛 가요가 나오며 제 마음을 더욱 울적하게 만들었답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박이사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었지요. 겨우 가게 마감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계산대에 앉았을 때였답니다.
낡은 장부에는 오늘 하루 힘들게 번 돈조차 제대로 찍히지 않아 있었지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답니다. 박 이사에게 받아야 할 대금이 제때 들어왔다면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영수증 뭉치를 뒤적이며 박 이사의 이름을 찾아보았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달부터 쌓인 미수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지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작정을 했지. 저번에도 이렇게 슬그머니 돈을 떼먹더니 이번에는 아주 대놓고 이러는구먼. 이러다 가게 문 닫을 판인데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제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리며 텅 빈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으니 세상이 다 미워 보였답니다. 박 이사의 얼굴이 제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번지르르한 웃음을 지으며 다음 달에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의 비열한 모습이 떠올라 저는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낡은 계산기를 집어던질 뻔했지만 겨우 이성을 붙잡았지요. 저는 곧바로 박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나른하고 무심한 듯 들렸답니다. 박 이사, 지금 이보시오. 내 돈은 언제 줄 셈이요. 지난달 것부터 쌓인 게 얼만 줄 아시오. 이러다 나 정말 길바닥에 나앉겠소. 제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 했지요. 참 어르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저도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뻔뻔스러운 그의 변명에 저는 기가 막혔답니다. 제 속에서 천불이 나는 듯 했지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내가 더 기다리다간 아주 숨통이 끊어지겠소.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는 거요? 이 파렴치한 같은 이라고. 전화기 너머에서는 박 이사의 짧은 한숨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마치 제가 귀찮은 존재라도 되는 양 말입니다. 그의 무심한 태도에 저는 더 큰 모욕감을 느꼈답니다. 제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그의 행동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지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낡은 의자에 주저앉았답니다. 가게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제 가슴속에서는 억울함과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차가운 공기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집은 이상한 소리로 가득 찼답니다. 낡은 목조주택이라 원래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잦았지만 요즘 들어 들려오는 소리들은 영 심상치 않았지요. 밤만 되면 어디선가 스슥스슥 하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처음에는 쥐인가 싶었지 마냥 느낌이 으스스했지요. 쥐라면 쥐가 갉아먹는 소리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야 할 텐데 이 소리는 뭔가 더 크고 불규칙했답니다. 마치 무언가가 벽을 긁는 듯하기도 하고 천장에서 무거운 발걸음이 옮겨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심장이 쿵쾅거려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답니다. 대체 무슨 소리지? 설마 그 박 이사가 나를 해코지하러 온 건 아닐까? 저는 이 모든 불길한 일들이 박 이사와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답니다. 돈을 떼먹고 저를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밤에 잠까지 설치게 하려고 이러는 것인가 싶었지요. 공포감에 온몸이 떨려왔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답니다. 어린 시절 동네 어귀에서 들었던 귀신 이야기가 떠올라 더욱 무서워졌지요. 낡은 창문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마저 괴물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설치는 통에 낮에는 피로에 찌들어 있었답니다. 며칠 밤낮으로 계속되는 이상한 소리에 제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졌답니다. 사소한 소리에도 깜짝 놀라 이리저리 둘러보곤 했지요.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면심장이 발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저는 시카를 머리맡에 두고 잠들기 일쑤였고 방문을 걸어 잠그는 것도 모자라 서랍장으로 문을 가로막아 두기까지 했답니다. 밤이 되면 집안의 모든 불을 켜두고 지냈답니다.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든 상관없었지요.
제게는 당장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낮에도 창문 블라인드를 걷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 살았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엿보고 있는 것만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지요. 제 마음속에는 박 이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점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답니다. 이 모든 괴로움의 원흉은 박 이사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며칠 후 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건 다름 아닌 박 이사였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열한 웃음기가 서려 있었고 저는 그를 보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는 제가 미수금을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어르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르신께서 제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답니다. 내가 당신에게 받을 돈은 못 받고 오히려 빚을 진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랍니까? 제 눈앞에 보이는 박 이사는 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답니다. 이보시오. 지금 제 정신이요? 내가 당신한테 무슨 빚을 졌단 말이오. 당신이 나한테 떼먹은 돈이나 얼른 갚으시오. 제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박 이사는 제 반응에 개의치 않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지요. 어르신께서 예전에 제가 도와드린 장례식 비용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달부터 제가 대신 해결해드린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비용도 청구해야 할 것 같군요. 그의 말에 저는 아주 할 말을 잃었답니다. 내가 그에게 장례식 비용을 떼먹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저는 늘 꼼꼼하게 장부를 기록하고 정산했으니까요. 그리고 몇 가지 문제라니도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그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답니다.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요. 내가 언제 당신한테 빚을 졌단 말이오. 다 당신이 나한테 돈 안 주려고 꾸며내는 거짓말이지. 제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이 격렬하게 뛰었답니다. 그는 제게 빚 독촉을 하러 온 것이었답니다. 제가 억울함을 호소할수록 박 이사는 더욱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의 눈빛은 아주 차갑고 무정해 보였답니다. 저는 제 가게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터전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될 줄이야. 저는 이를 악물고 그를 향한 미움을 키워갔답니다. 저 파렴치한 인간이 나를 아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박 이사를 사악한 악마로 여기기 시작했지요. 제 가게 앞을 지나는 그의 그림자마저도 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답니다. 낡은 가게 문을 잠그고 멍하니 앉아있는 제 모습은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잃은 사람 같았답니다. 저는 박 이사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치고나 재는 불안감에 시달렸지요. 뼈마디가 쑤시고 온몸이 아파오는 것도 다 박 이사 때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제 가게의 재정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꼈답니다. 다음 날짜는 박 이사에게 따지기 위해 장례식장으로 향했답니다. 제 발걸음은 무겁고 천근만근이었지 만 억울함을 풀고야 말겠다는 일념 하나로 걷고 또 걸었지요. 장례식장 복도는 길고 텅 비어 있었답니다. 퀴퀴한 향냄새가 코를 찔렀고 희미한 조명 아래 늘어진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는 것 같았지요. 박 이사의 사무실로 향하던 중제 눈에 익숙한 것이 들어왔답니다. 복도 한쪽 구석벽과 벽 사이에 낀 채로 너덜너덜하게 찢겨진 종이 조각이었지요. 처음 창고에서 발견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낡은 주문서였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봐도 눈에 띄게 드러나 있었지요. 제 마음속에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스쳤답니다. 또 주문서라니 기분 나쁘게. 저는 주저앉아 그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장례용품 주문서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내용은 영 알 수 없었지요. 군데군데 찢겨나가고 얼룩져 있어서 글씨를 판독하기가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그 위에 희미하게 찍혀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지요. 마치 작은 발자국처럼 보이는 흔적이었답니다.
저는 눈을 찌푸리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답니다. 단지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을 뿐이었지요. 이게 도대체 뭐야? 저는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답니다. 며칠 전 창고에서 발견했던 주문서와 너무나 흡사한 모습에 저는 소름이 돋는 것 같았지요. 박 이사가 뭔가 숨기는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더욱 커졌답니다. 이런 수상쩍은 주문서가 자꾸만 나타나는 것이 그의 음흉한 계략의 일부라고 생각했었지요.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종이 조각을 황급히 주머니에 쑤셔 넣었답니다. 누군가 저를 엿보고 있는 것만 같은 불안감에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제 발걸음은 다시 박 이사의 사무실을 향했지만제 마음속에는 이 낡은 주문서에 대한 의문과 박 이사에 대한 의심이 더욱 깊이 자리 잡았답니다. 그 종이 조각은 제 손안에서 축축하게 땀으로 젖어들었답니다. 제 평생 이런 이상한 일은 처음 겪는다고 생각했었지요. 이 모든 것이 마치 제가 겪는 불행의 전조인 듯 느껴졌답니다. 그날 밤제 가게는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가게 안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난장판이 되어 있었답니다. 식재료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냄비와 그릇들은 깨져 있었답니다. 냉장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음식들은 모두 쏟아져 있었지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가게 안을 둘러보았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가게가 한순간에 이렇게 망가진 것을 보니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지요. 바로 박 이사였습니다. 이 파렴치한 인간이 기어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저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답니다. 그가 제 돈을 떼먹고 저에게 빚독촉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가게까지 망쳐놓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죠. 그는 제가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저를 완전히 길거리로 내몰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제 온몸을 집어삼켰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것 같았지요.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생각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박 이사가 교활하게 제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일을 처리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찢겨진 식재료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돈이었고 제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었으니까요. 며칠 밤낮으로 고생하며 준비했던 음식들이 바닥에 뒹구는 모습을 보니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는 한가로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저 박 이사를 향한 복수심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지요. 저는 낡은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망가진 가게 안을 둘러보았답니다. 제 평생 쌓아온 신뢰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지요. 이 모든 것이 박 이사 때문이라고 굳게 믿으며 저는 그를 향한 미움을 더욱 키워갔답니다. 제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제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었지요. 그때 저는 정말로 박 이사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 이사를 찾아 어두운 골목을 헤매었답니다. 가게를 망가뜨린 그의 행적을 쫓아 마침내 그가 자주 드나들던 후미진 골목에서 그를 발견했지요. 낡은 담벼락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의 모습은 제 눈에 너무나도 비열해 보였답니다. 심장이 발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공포감과 함께 저는 그를 향한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렸고 숨이 가빠져 왔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답니다. 박 이사,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요? 왜 내 가게를 망치고 내 돈을 떼먹고 날 이렇게 괴롭히는 거요? 대체 나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진 거요? 제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몸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박 이사는 제 말을 듣고도 태연한 표정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었지요. 그리고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보았답니다.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지쳐 보였지만 저는 그조차도 저를 비웃는 연기라고 생각했지요. 어르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변명에 저는 더욱 화가 치밀었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한가한 소리가 나오시오.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책임져야 할 거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옷깃을 움켜쥐었답니다. 제 손은 차가웠고 제 표정은 살기마저 띄고 있었지요. 그는 제 손을 뿌리치지도 않은 채 그저 묵묵히 저를 바라보았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는 듯 했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저를 기만하려는 그의 수작이라고 생각했었지요. 저는 그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이 파렴치한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뻔뻔하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의 멱살을 잡은 채 고함을 질렀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기나 하는 거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에 잠도 못 자고 낮에는 당신 때문에 불안에 시달리고 이제는 내 가게까지 망쳐놓고 당신은 인간도 아니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었답니다. 어두운 골목은 제 목소리로 가득 찼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듯 고요했답니다. 박 이사는 제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그저 희미한 미소를 띠고 저를 바라보았지요. 어르신,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나름대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의 말을 끊었답니다. 변명은 필요 없소. 당신이 한 짓에 대해 책임져야 할 거요. 저는 그를 벽으로 밀쳤고 그의 등 뒤에서는 쿵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고개를 떨구었지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체념과 함께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듯했지만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그저 그의 눈빛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지요. 저는 모든 힘을 잃은 채장내식장 입구로 돌아왔답니다. 박 이사는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를 향한 분노가 제 온몸을 지배했지만 한편으로는 허탈감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답니다. 텅 빈 장례식장 입구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답니다. 그의 담배꽁초 몇 개와 달아빠진 구두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마치 그가 이곳에 있었다는 마지막 흔적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답니다. 그 사람이 호련히 사라지고 말았구나. 결국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구나. 제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답니다. 박 이사가 사라진 것은 곧 제가 그에게서 받아야 할 돈을 영원히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지요. 이제 가게는 완전히 망가졌고 제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에 저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고 저는 온몸을 감싸는 한기에 몸을 떨었답니다. 장례식장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제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지요. 저는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그동안 박 이사를 향해 퍼부었던 온갖 독설과 비난들이 제 귓가에 맴돌았답니다. 그의 마지막 표정 그리고 어쩐지 슬퍼 보였던 눈빛이 떠올라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그의 기만이라고만 생각했지요. 저는 그저 제 고통스러운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었으니까요. 그가 남긴 흔적들을 보며 저는 더욱 비참함을 느꼈답니다. 그가 완전히 저를 버리고 떠났다는 생각에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지요. 낡은 담벼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답니다. 제 눈앞에는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저는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리는 듯 했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답니다. 바로 장례식장 복도에서 주었던
낡은 주문서 조각이었지요. 저는 멍하니 그 종이 조각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리고는 다시 창고 구석으로 향했지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저는 맨 처음 주문서를 발견했던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쾌쾌한 창고 안은 여전히 어둠과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지요. 낡은 상자들을 헤치고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잡동사니들을 치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마침 내벽과 벽 사이에 끼어있던 낡은 나무 판자를 발견했지요. 저는 그 나무 판자를 뜯어냈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지요. 그곳에는 낡은 담요와 함께 수많은 주문서들이 쌓여 있었답니다. 그것은 제가 창고와 복도에서 발견했던 주문서들과 똑같은 형태의 종이들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었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주문서들을 집어들었답니다. 낡은 종이 위에는 흐릿한 글씨와 함께 수많은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지요. 그 발자국들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답니다. 작고 희미하고 날카로운 발톱 자국들이었지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답니다. 그것은 마치 짐승의 발자국 같았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며칠 밤낮으로 저를 괴롭혔던 이상한 소리들이 떠올랐답니다. 스슥스슥하는 벽을 긁는 소리 천장에서 들려오던 불규칙한 발걸음 소리,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짐승들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더욱 자세히 주문서를 살펴보니 그 위에는 특이한 기록들이 남아 있었답니다. 어떤 종이에는 사료 2kg, 고양이 통조림 5개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종이에는 벽 수리비용 소독제 구매 비용과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지요.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주문서라고 생각했던 이 종이들은 사실 박 이사가 이 창고에 숨어 살던 유기동물들을 돌보며 기록했던 가계부이자 관리 일지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답니다. 박 이사가 밤마다 들고 오던 검은 봉지는 제게 줄 돈이 아니라 이 녀석들을 위한 사료였고 제 가게가 망가진 것도 바로 이 녀석들 짓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제 가슴이 아주 갈기갈기 찢겨지는 듯 했지요. 저는 이 모든 오해와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달았답니다. 박 이사는 파렴치한 사기꾼이 아니라 남몰래 유기동물들을 돌보던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제게 빚독촉을 했던 것은 이 녀석들을 돌보느라 발생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가 제게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이 녀석들이 장례식장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까봐 염려했기 때문일 겁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답니다. 박 이사를 향한 미움은 한순간의 후회와 함께 더할 나위 없는 감사로 바뀌었답니다. 저는 이 어둠 속에서 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지요. 그의 희생과 숨겨진 선의에 대해 저는 너무나도 무지했고 잔인했었답니다. 제 심장이 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듯 했지요. 낡은 담요 위에 놓인 작고 희미한 발자국들이 마치 박 이사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듯 했답니다. 저는 그저 고집과 분노에 갇혀진 씨를 볼 줄 모르는 바보였단 겁니다. 창고의 차가운 공기가 제 온몸을 감쌌지만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후회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답니다. 저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제 가게로 돌아왔답니다. 망가진 가게 안은 여전히 엉망진창이었지만 제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배신감, 대신 깊은 후회와 감사만이 가득했지요. 박 이사의 진심을 깨닫고 난 이제 가게를 둘러싼 모든 풍경이 달라 보였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식재료들도 깨진 그릇들도 더 이상 저를 절망하게 만들지 않았지요. 오히려 박 이사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안쓰러움이 밀려왔답니다. 저는 주저앉아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주웠답니다. 그 종이들 사이에서 제가 박 이사에게 보냈던 영수증 몇 장을 발견했지요. 그 영수증들 뒤에는 박 이사의 서툰 글씨로 사료 갓병원비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그는 제가 보낸 영수증마저도 유기동물들을 위한 비용으로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 사람의 눈빛이 왜 그리도 지쳐 보였는지, 그의 목소리가 왜 늘 쉬어 있었는지, 그리고 제게 던지던 그 매정한 말들이 실은 얼마나 큰 고통을 감춘 것이었는지 깨달았답니다. 저는 그저 제 고집과 분노에 갇혀 진실을 볼 줄 모르는 바보였던 거지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답니다. 그를 향한 미움이 한순간에 후회와 더할 나위 없는 감사로 바뀌었지요. 저는 박 이사에게 얼마나 많은 모진 말을 퍼부었는지 되뇌었답니다. 돈을 떼먹는 파렴치한이라고네 가게를 망치는 악마라고 그를 비난.